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아동 간호, 입원한 어린이의 간호 두 번째 시간 요약 정리 문제 풀이 할 거고요. 교과서는 166페이지부터 나온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소아천식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소아천식, 이거는 이제 여러분,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 간호에서도 나중에 여러분 천식 배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아 이런 거 다 개념 띄워버리시고 성인에서 하는 천식 이거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큰 개념의 천식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폐 속의 기관지가 아주 예민해진 상태로 기관지가 좁아져요. 기관지가 좁아져서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좁아져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기침과 호흡곤란, 거친 숨소리 등이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질환.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괜찮았다가 어떤 이벤트적인 사건, 아니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반복적으로, 발작적으로 기침과 재채기, 호흡곤란, 거친 숨,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질환을 천식이라고 해요. 호흡기계 질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성인 간호와 호흡기계 질환에도 지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천식은 이제 예방이 중요하죠. 예방. 자, 예방은 알레르겐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한다. 이런 알레르겐에 노출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들 있죠. 음식이라든지, 이런 뭐 환경이라든지 등등등에 노출이 됐을 때 천식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하지 않게 알레르겐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천식의 예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환경은 심한 일교차, 그러니까 따뜻한 환경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실외로 나갔을 때 갑자기 기관지가 수축 이완이 반복이 되면서 기관지가 좁아져 버려요. 그러면서 천식 발작이 막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나 천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가을에서 겨울 이렇게 넘어가는 이쯤에 정말 천식 환자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자, 천식 발작 시 간호. 자, 여기가 중요하죠. 자, 천식 발작이 나타났을 때, 천식 발작은 호흡기계 질환이니까 호흡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기침을 하는데 이 기침을 미친 듯이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간호인데 소화를 먼저 안정시키고 우리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거나 미친 듯이 기침이 나면은 사람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안정을 시키고 중요한 거, 우리 살기 위해서는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숨쉬기 편한 앉은 자세 해서 숨쉬기 편하게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숨쉬기가 굉장히 불편해지다가 숨이 안 쉬어지면 모든 사람은 당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시키고 숨쉬기 편한 자세. 그래서 그 숨쉬기 편한 자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앉은 자세, 반자의 자세. 우리 요거를 파울러시 체위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에 곤란이 있거나 숨쉬기 불편한 환자가 있다. 다음 주 무슨 체위를 해주면 좋은가? 이런 문제 정말 잘 나와요. 체위에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호흡곤란이나 호흡에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은 누워있는 자세보다 앉아있는 자세가 좋더라. 요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워있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폐가 찌그러져 있는데 이렇게 앉는 자세를 해주면 폐가 펴져요. 그러면서 숨쉬기가 훨씬 더 편한 자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집안 청소 시에 물걸레를 이용하도록 한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왔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위에 보시면 우리가 천식은 알레르겐에 대한 노출 때문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예방을 하셔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음식도 있고 환경도 있는데 이 환경 중에 먼지가 많은 환경. 그다음에 여러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거는 꽃가루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먼지 같은 것들도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안 청소를 할 때 먼지 날리죠. 그래서 이 먼지가 날리지 않게 물걸레 사용하라는 거예요. 먼지 날리지 않게. 먼지가 날려서 호흡기를 자극하지 않게 물걸레질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아천식에서는 원인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알레르기 노출을 최소한 피하고, 그 다음에
요 천식이 발생을 했을 때는 호흡, 기침 이런 것들이 문제니까 요거와 관련된 간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이염. 이거 정말 자주 했죠. 자주 하고 정말 자주 나오는 거죠. 자, 중이염은요. 전에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특히 사람의 귀는 외이, 중이내이, 바깥을 외이, 중간에 있는 걸 중이,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걸 내이라고 하는데 요 중간에 있는 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 귀에 염증이 생기는 걸 중이염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특별하게 더 설명은 하진 않을게요. 많이 저번에 설명을 드려서 특히나 우리 영유아애들에게 호발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중이염이 되겠죠. 그래서 상기도 감염의 합병증, 쉽게 얘기를 하면은 코감기라든지 목감기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자주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낫지를 않아서 병원을 가보니까 이 코감기, 목감기가 주기염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기도의 흔한 합병증으로 오는 것들이 또 중이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기도 감염의 합병증으로 초래되는 중이, 중간기의 감염으로 호발 연령은 6에서 24개월. 우리 영유아들한테 흔히 호발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성인에 비해서 영유아가 이렇게 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중이염이 잘 걸립니까? 중이염이 잘 걸리는 이유 무엇이에요? 라고 하면은 이 관 때문에 그래요. 무슨 관? 유스타키오관. 그래서 우리 귀의 중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관 있죠. 이 관이 유스타키오 관이거든요. 요거를 다른 말로는 이관, 중이관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유스타키오 관이라고 하는 이 관인데 이 관의 특징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아동들, 그러니까 영유아들, 아동에게 중이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시험 나오면 거의 여기서 나오죠. 자, 아동의 중이관, 유스타키오 관은 성인에 비해서 넓고 곧고 짧아요. 이 특징 때문에 잘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기 등의 합병증으로 인두를 통해서 중이염이 오기 쉽다. 자, 우리 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거든요. 요 귀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된 관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된 이 관이 유스타키오 관인데 이 관이 모양 자체가 아동들은 넓고 곱고 짧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동이고 여기가 성인이라고 보면은 성인은 이 유스타키오 관 자체가 이렇게 꺾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훨씬 더 좁고요. 훨씬 더 길어요. 그런데 아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넓어요. 넓고 곧고 그다음에 짧아요. 그러니까 상기도 감염, 그러니까 코감기가 걸렸으면 코감기 여기서 뛰어놀던 세균들이 여기 좋은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도 한번 가볼까? 라고 하면서 균들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이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스타키오 관의 특징 때문에 아동에게는 중이염이 많이 발생한다. 요거의 특징을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증상을 볼게요. 자, 중이염의 주된 증상은 통증이에요, 통증. 귀가 아프죠. 귀가 먹먹하고 귀가 아프고 귀가 가렵고 이런 통증이 주된 증상이고 이 증상에 대한 간호를 보실게요. 통증이 있으면 당연히 통증을 완화해주는 진통제를 드셔야 되겠죠. 자, 진통제. 그래서 진통제가 처방이 되는데 아세트아미노펜,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타이레놀이라고 부르는 약, 요것과 그다음에 이부브로펜 진통제 사용, 통증 조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은 주로의 통증이 귀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진통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통제. 그 중에서도 우리 교과서 맥락에서 중요한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이 여러분 타이레놀이에요. 그래서 이 진통제 사용해서 귀에 있는 통증 조절하시고 자, 그 다음에 머리를 상승시켜 줍니다. 반듯하게 누워 있는 것보다 머리를 약간 상승시켜 주시면 훨씬 더 귀에 통증이 덜해요. 그 다음에 아프지 않은 쪽으로 눕혀주는 것. 아프지 않은 쪽. 요게 시험 지문에 나오면 순간 헷갈리셔가지고 잘 틀리는 부분인데 귀에 통증이 있을 때 아픈 쪽을 밑으로 해서 눕잖아요. 그러면 압력 때문에 귀가 훨씬 더 아파요. 그래서 아프지 않은 쪽으로 눕혀주셔야 돼요. 귀를 아프지 않은 쪽으로. 그래서 아프지 않은 쪽으로 눕혀주는 것이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기가 이렇게 있고 지금 중이염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쪽 귀가 밑으로 내려가게 눕히시면 안 되고 누웠을 때 아이의 귀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눕혀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치기를 한다 했을 때 이 귀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눕혀주셔야 아이의 귀에 통증이 없어요. 근데 요게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이게 이제 아픈 귀가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누워있게 되면은 통증이 훨씬 더 심하는 거예요. 압력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상승시켜주고 아프지 않은 쪽으로, 요거 잘 기억하세요. 않은 쪽으로 눕혀주는 것이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 이제 앞에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나와요. 삼출성 중이염. 쉽게 말하면 귀에서 진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진물이 막 이렇게 질질질 새고 있어요. 그러면 진물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진물이 이 안에서 고여버리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삼출성 중이염 시에는 이 중이염에 있는 삼출물, 귀에 이 삼출물이 고이지 않게 밖으로 배출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배출시키기 위해서 이때 아픈 귀 쪽으로 눕게 합니다. 그래서 삼출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아픈 귀가 밑으로 와서 삼출물이 밑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요때는 삼출물이 있을 때는 아픈 귀가 아래쪽으로 오도록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중이염 삼출물은 없는 중이염일 경우에는 아픈 귀가 위쪽으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프지 않은 쪽으로 눕혀줘야 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 삼출물 없는 중이염. 그런데 이제 삼출물이 있어요. 귀에서 막 진물이 질질질 나고 있어요. 그때는 삼출물을 배출시켜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삼출물이 고이면 안 돼요. 귀에서 얘를 밖으로 끄집어내줘야 되니까 얘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삼출물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아픈 귀 쪽으로 눕게 한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해서 눕는다. 이해하셨죠?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신경성 식욕부진 국가고시에서 크게 비중 있게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우선은 신경성 식욕부진 보시면 최근 5년 내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얘는 크게 비중이 없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마세요. 특히 이쪽 부분 그렇게 국가고시에 비중 있게 나오는 지금 챕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선임관우와 연장선으로 좀 공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신경성 식욕부진. 신경 때문에 생기는 식욕부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도 밥맛이 뚝 떨어지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신경성 식욕부진의 특징은 의도적으로 안 먹어요. 의도적으로 먹기를 거부하고 체중이 상당히 감소하고 체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강한 공포심을 느끼는 걸 신경성 식욕부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체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먹는 것을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신체상에 대한 왜곡이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요 말은 무엇이냐면 남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괜찮거든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내 자신 스스로가 예쁘지가 않고 굉장히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아동에서 나오긴 했는데 어린 아동보다는 조금 더 큰 아동들 있죠. 초등학교 이때쯤의 아동들에서 이제 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껴서 신체상 대안해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요. 이런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에게서 발생하는 게 신경성 식욕부진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되게 못나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하고 의도적으로 먹는 것을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영양 섭취를 제한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영양 섭취를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근데 또 먹어요. 폭식하거나 토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 이걸 신경성 식욕부진. 흔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식증? 이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호는요. 부드럽고 교육적이지만 단호한 태도로 임해야 하며 아동의 제가 말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과 자기 가치감을 증진시키는 스스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존감 증진시키는 간호는 아동이 자신을 좋아하고 믿도록 배우고 마른 몸을 넘어서 정체감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자존감이 낮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문제를 올려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주요 간호가 되겠고
부드럽고 교육적이지만 좀 단호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시험 비중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로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그야말로 주의력 자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산만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너는 왜 이렇게 산만하니? 너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 그래서 산만하고 활동, 에너지가 넘치죠. 과다 활동, 그 다음에 지나치게 수다스러운 말,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진단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자, 여기 중요해요. 12세 이전, 초등학교 6학년이죠. 초6 이전에 나타나야 하며, 이러한 장애 아동들은 부모나 교사로부터 이런 장애 아동들은 부모님이라든지 교사로부터 자꾸 꾸지람을 듣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요. 본인이 ADHD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ADHD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닌데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되는 걸 어떡해요?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는 너는 왜 이렇게 산만하고 너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너는 왜 이렇게 수업을 방해하니? 이런 말들을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존감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위축이 되어 있고 자신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와 또 관련된 간호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ADHD 과잉행동장애의 간호를 보시면 자, 우선은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행동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고요. 자, 행동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고 부모가 일관성 있게 기대에 부응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며 가능한 긍정적인 말로 아동의 감정을 격려하고 칭찬하도록 합니다. 특히 ADHD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과제들을 하나 끝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수업 집중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 과제를 제대로 끝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과제는 여러 단계로 나누셔야 돼요. 뭐 1부터 10의 과제가 있으면은 1부터 뭐 10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단계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이 단계를 여러 개 세분화하셔서 오늘은 1단계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하며 여러 단계로 나누고 그다음에 지시도 단순하게 해주셔야 돼요. 너무 복잡한 것들은 아이들이 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시를 단순화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해결을 해냈어요. 이 여러 단계를 복잡하지 않고 여러 단계를 나눠서 지시를 단순하게 해서 아동에게 과제를 줬더니 이거에 대해서 아이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 줬죠. 여러 단계로 나누고 지시를 단순화해서 지침을 줘요. 그리고 이 기대에 부응을 했어요. 이 과제를 잘 완수를 한 거예요. 해결을 해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피드백, 칭찬해 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가능한 긍정적인 말로 아동을 격려하셔야 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했다, 해낼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격려하고 칭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ADHD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 통제가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 위험률도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위험한 일, 안전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부모님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하지 않은 행동은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는 외적인 통제라는 거, 다른 사람이 통제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거를 통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고 발생을 하지가 않겠죠. 자, 그다음에 3번 긍정적인 대인 관계 경험. 이런 아이들은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소외가 되기도 하고 특히 부모님, 교사로부터도 이렇게 자꾸 꾸지람 듣고 너는 왜 그러니?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다 보니까 그다음에 주변 친구들도 이상한 친구야. 되게 산만한 친구야. 수업을 방해하는 친구야. 이런 식의 주변의 반응을 계속해서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그렇게 좋은 대인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긍정적인 대인관계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특히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존감 발달 도움되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도 학습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의사소통이 또 일방적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리고 남의 말을 또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없어요. 주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학습, 그다음에 아동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정서적인 긴장을 감소시켜주는 이런 간호들이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사고체 신념. 자, 요것도 지금 아동에서 나왔는데요. 성인 간호 맥락에서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성인, 아동, 그냥 이제 사고체 문제가 생긴 거, 요거에 관련돼서 하시지 뭐 아동에서 사고체 신념은 다른 거 이거 아니에요. 사고체 문제가 생겼어요. 사고체 염증이 생긴 거를 사고체 신념이라 하겠고, 성인도 발생할 수 있고 아동도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성인 간호에서도 나오고 지금 아동 간호에서도 지금 나온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사고체 신념이라고 하는 거. 사고체 신념. 신장의 염증인데 이 신장 염증에서도 신장 안에 있는 사고체 염증이 생긴 거예요.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장에 사고체 염증이 생기는 병이다. 제가 여기서는 뭐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을게요. 성인에서 제가 충분하게 이거를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사고체 염증이 생긴 거고요. 자, 보시면 원인은 편도선염 등 상기도 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편도선염, 상기도염 되게 생뚱맞긴 하지만 얘네들에서 염증이 생겼을 때 합병증으로 사고체 신염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알레르기가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뭐 크게 원인은 중요치 않아요. 자, 증상을 보시면 당연히 신장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소변 배설이 정상은 아니죠. 그래서 소변 검사에서 혈액이 섞여 나오는 혈뇨, 단백질이 나오는 단백뇨, 단백뇨가 나오면은요, 진하고 거품이 나는 소변이 특징입니다. 단백뇨가 섞여 있을 때는 소변에서 거품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염증이니까 발열, 그 다음에 신장이 있는 부위가 우리가 뒷구리, 뒤에 있는 옆구리라 해서 뒷구리, 옆구리 이런 쪽에 통증이 발생을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신장에서 하는 기능이 신장은 혈압을 조절을 해주는 기능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장에 지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혈압이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죠. 수분 배설. 수분과 노폐물을 배설하는 게 신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수분 배설이 잘 되지 않아서 부종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몸에 전체적으로 힘이 없어요. 식욕 부진, 권태감, 그다음에 오심, 구토, 소화기계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증상을 다 세부적으로 다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는 없겠고, 자, 진단 검사는 당연히 신장의 문제니까 소변 검사를 통해서 혈뇨라든지 단백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검사, 혈액 검사는 요 BUN, 크레아티닌. 그래서 신장의 기능을 볼 수 있는 혈액 검사 이름은 무엇입니까? BUN, 크레아티닌. 요거를 보시면 돼요. 요거는 아마 지금 아동에는 없는 내용일 거예요. 성인에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뭐 아동 하시면은 굳이 여기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여러분. 자, 치료 및 간호를 보겠습니다. 자, 치료 및 간호가 중요하죠. 먼저 신장질환에서는요, 요 시기에 관련된 문제 굉장히 잘 내거든요. 자, 치료 및 간호에 보시면 우리 신장이 하는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 수분과 노폐물 배설이에요. 근데 이 수분과 노폐물 배설하는 장기에 문제가 생겼으면 수분 배설이 잘 안 되고 노폐물 배설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간호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수분이 배설이 되지 않으면 부종이 발생을 합니다. 부종이 심하면 수분을 제한하시고 수분과 함께 소금을 줄여주셔야 되겠죠. 수분 제한, 저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시험에서 잘 다루죠? 저단백이에요. 단백뇨가 나오니까 단백을 보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단백뇨와 저단백 시기는 되게 연관성은 크게 없어요. 단백뇨는 신장의 고장이 났기 때문에 빠지지 않아야 될 단백이 막 빠져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시기에서 저단백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노폐물을 신장에서 이제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겠잖아요. 이 중에서 단백질의 찌꺼기들을 또 신장에서 배설을 하거든요. 신장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신장에 고장이 나버리기 때문에 단백질의 찌꺼기를 갖다가 해결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단백질의 찌꺼기, 그러니까 찌꺼기면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쓰레기죠. 단백질 쓰레기가 몸속에 자꾸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 하냐? 요독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신장은
단백질의 찌꺼기, 그러니까 단백질의 쓰레기를 갖다가 배설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걸러내는 기능을 해요. 그런데 신장이 고장나다 보니까 단백질 찌꺼기를 걸러낼 수가 없고 이 찌꺼기 쓰레기는 계속해서 몸속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 독이 쌓이게 되는 거고 그걸 요독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때 단백질 때문에 지금 계속 독소가 쌓이는데 단백질을 퍼부어 버리면은 이 독은 더 쌓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단백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단백 꼭 기억을 하세요. 중요해요. 저단백 식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떤 염증 같은 게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몸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열도 나고 힘들고 소모성 질환 보시면 되거든요. 에너지가 막 소모되는 질환이니까 기운 자체가 떨어지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양을 갖다가 높여줘야 돼요. 영양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칼로리를 높여준다라고 하니까 고탄수화물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 기운 없어요. 그러니까 침상 안정하셔야 되겠고 지금 이제 수분과 관련된 문제니까 섭취량, 수분 섭취를 얼만큼 하고 수분 배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하는 거를 IO 체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거 하시고요. 매일매일 측정하시고 체중도 측정하셔야 돼요. 체중도 매일매일 측정하시고 염증이니까 항생제, 혈압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혈압 강화제, 그다음에 물이 잘 빠지지 않으니까 이뇨제 이런 것들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염증, 항생제, 혈압이 현재 높아질 수 있어요.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혈압 하강제, 그 다음에 부종이 있고 수분 배설이 잘 안 되니까 부종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이뇨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소변 비중도 측정을 합니다. 소변의 비중. 자, 소변 비중을 측정하는 이유는 왜 하느냐? 신장 기능이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멀쩡하면 소변을 잘 농축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소변을 농축을 잘 못 시켜요. 그래서 매일매일 소변 비중을 측정해서 신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신장에 문제가 더 발생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체중 측정도 하시고 매일 섭취량과 배설량, IO 측정도 하시고 소변 비중 측정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여러분 여기 사구체 신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장이잖아요. 신장 콩팥의 문제, 콩팥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은요, 요 부종과 관련해서 어떻게 간호를 할 것이냐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의 식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요거 저단백, 고단백 요거 가지고 장난 잘 치죠. 저단백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의 파열. 자, 요 입구자예요. 입이 열렸어요. 국의 파열. 얘를 다른 말로는 토끼의 입술 같다라고도 하고 구순 국의 열이라고 해요. 우리 토끼를 보면은 토끼 코고 이게 입이면 입 위에가 이렇게 갈라지고 여기가 이렇게 이빨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토끼는 입술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토끼 입술처럼 되어 있다 해서 토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벌어져 있죠. 자, 선초적으로 윗 입술이나 그다음에 입 천장이 갈라져서 나온 거를 국의 파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정말 옛날 꽃날에는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아이들이 살 수가 없었고 기형이 생겼거든요. 산다 하더라도 기형을 남겼죠. 의학기술이 발달을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그런데 의학기술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입술이 갈라져서 나와도 이렇게 봉합을 해주는 거예요. 봉합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크게 이상이 없죠. 그래서 토순 환아 수술 후 주의점 이렇게 봉합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아 수술 후 주의점을 보시면 자, 토순, 구순열, 입술 갈립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토순 환아는 될 수 있는 대로 아기를 울리지 않게 지금 여기를 봉합을 해놨는데 아기가 울어서 압이 올라가면은 이 봉합 부위가 터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울리지 않게 하여서 봉합 부위에 긴장이 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술 부위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봉합, 꼬매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지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니까 우리 말귀를 못 알아먹는 아가들 같은 경우는 자꾸 여기를 손으로 가져가서 막 잡아 뜯어버리려고 하고 긁어버리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수술 부위에 상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또 이렇게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긁지 못하게, 손을 대지 못하게 아동들한테 할 수 있는 억제대, 팔꿈치 억제대를 사용을 해서 이 수술 부위에 손이 닿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강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벌어졌을 때가 문제가 돼버려요. 수술이 잘 됐는데 아이가 만진다든지 아이가 운다든지 수유를 하는 과정에서 압이 너무 높게 올라갔을 때 여기가 벌어져 버릴 수가 있어서 젖꼭지 등을 입에 물려주면 상처에 자극이 되고 여기를 쭉쭉쭉 애기가 빨게 되면 압이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수유를 쭉쭉쭉 빨는 수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젖꼭지 등을 입에 물려주면 상처에 자극이 되고 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빨대도 쭉쭉 빨아먹는 거잖아요. 빨대를 이용하여 물을 먹이면 수술 부위 또 자극, 압이 올라가요. 있으므로 이렇게 젖꼭지, 빨대, 수유하는 거 피하셔야 되겠고요. 이때는 점적기로 수유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점적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주사기 있잖아요. 주사기에다가 분유를 넣어서 입에다가 이렇게 똑똑똑 떨어뜨려 준다든지 흘려주는 거를 말을 해요. 아이가 빨지 않게 하는 거죠. 이때는 점적기로 수유하며 상처를 보호하는 거죠. 상처 보호, 얘가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아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개파열에서는 요 수유간호, 수유와 관련된 간호, 상처 부위, 봉합 부위가 압이 올라가지 않게 잘 아물 수 있게 어떻게 간호해야 되느냐. 특히 아이니까 요 수유 간호에 대해서 자주 출주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빠는 거, 젖꼭지, 빨대 이런 거 안 된다. 점적기로 수유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백혈병을 보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 성인 간호에서 나왔거든요. 뭐 아동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성인, 아동 같이 보세요. 자, 백혈병. 백혈구. 백혈구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혈액암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혈액에 생기는 혈액암으로 분리가 되고 있고요. 백혈구는 미성숙한 백혈구가 급속하게 증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혈구, 성숙한 백혈구, 그러니까 제 기능을 잘하는 백혈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식균 작용, 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면역, 보호,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백혈구인데 여기에 생기는 지금 백혈구, 여기에 증가된 백혈구는 이런 성숙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균도 잡아먹을 수 없고 면역 보호를 해줄 수 없는 아무 쓸모가 없는 백혈구가 내 몸속에서 쓰잘데기 없이 너무 많이 증가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혈구가 증가를 하긴 하는데 미성숙해요. 지 역할을 할 수 없는 백혈구가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백혈병은. 자, 아동의 악성 종양 형태. 이게 암이에요. 암. 아동의 악성 종양 형태 중 2에서 6세 아동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암이라고도 분리를 혈액암이에요. 얘는 혈액에 생기는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결론은 면역을 담당을 하는 백혈구가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으면서 생기기 때문에 면역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면역이 약해요. 감염에 걸리기 굉장히 쉬운 분들이 백혈병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호를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간호는 감염 예방이죠. 뭐 때문에? 뭐가 떨어지니까?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운 없어요. 식욕부진으로 탈수가 되기 쉬우며 탈수가 되지 않도록 조금씩 소량 자주 먹을 때마다 열량을 높게 줍니다. 빡세게 줘요. 고열량, 고단백식이를 권장을 합니다. 영양가가 높은 것들로 한 번 주되 이렇게 주면 돼요. 자, 아스피린 사용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혈액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출혈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인 아스피린 사용을 금하셔야 돼요. 출혈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스피린 금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활발한 활동은 피부와 조직 손상이 있으므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디 부딪혀서 멍도 들 수가 있겠고, 그쵸? 넘어질 수도 있겠고,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백혈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멍이라든지 상처, 이런 게 났을 때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면역이 너무 낮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활발한 활동은 제한을 합니다. 피부와 조직 손상 예방을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 풀이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은행 95페이지부터 95페이지에 우리가 273번부터 여러분 290번까지 풀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같이 문제 풀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273번에 보시면 변비 나와 있는데 제가 변비는 굳이 정리를 하진 않았어요. 이유는 너무 변비 간호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먼저 273번 변비가 있는 아동의 간호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이죠. 변비를 이야기하는 환경을 확인하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 형성시키고,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섬유질의 섭취를 줄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비에서 중요한 거 섬유질 섭취를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분 섭취 줄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분 섭취도 증가시켜야 되는 게 변비 간호고요. 그 다음에 변비가 있을 때마다 관장해 준다. 변비 있다고 해서 관장하는 건 아니고요. 변비가 있으면 자연 배변을 유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연적으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운동하고 섬유소 섭취 많이 하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을 너무 못 봐요. 그러면 그때 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변비가 있을 때마다 관장을 하시는 거는 안 돼요. 그다음에 식사량 줄이기보다는 규칙적인 식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우리 변비 간호라고 보시면 돼요. 변비. 때문에 특별히 제가 변비에 대해서는 정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274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소아천식 환자가 소아과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급성 천식 발작 아동의 간호 방법으로 오는 거. 여러분 천식 발작이 오게 되면은 증상 자체가 호흡곤란과 기침이 발생을 한다고 했죠. 이때 간호에서는 호흡하기 쉬운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답은 1번 반자위가 되겠죠. 반자위. 그래서 숨쉬기 편한 앉은 자세 반자위.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75번. 소아천식 환자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1번. 알레르기 유발시키는 음식과 환경을 피한다. 맞아요. 최선의 예방책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이 노출을 피해 주셔요. 특히 음식,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은 1번이 되겠고 100% 산소까지 흡인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100%는 너무 고농도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기도 분비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강으로 수분을 금지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 분비물 제공하기 위해서 구강으로 수분을 금지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분 제공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 호흡기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호흡기에 분비물이 많아요. 호흡기 분비물이라고 하면은 객담. 이런 객담도 굉장히 끈적끈적한 객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도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습도도 이렇게 높여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기침 억제제를 투여한다. 기침 억제제 아니고요. 자, 5번 기침 발작 시 앙화이가 아니라 우리 반자위. 자, 그 다음에 276번 두 번째 줄. 천식 발작을 보일 때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체위로 옳은 것은 똑바로 앉힌다. 반자위. 앉는 자세. 숨쉬기 편한 자세. 그래서 문제가 지금 딱 3문제 나와 있는데 천식, 이 호흡기계 관련 질환에서는 특히 요 자세, 호흡하기, 숨쉬기, 편한 자세는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주로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객담 많아지잖아요. 수분 증가시키고 습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중이염에 관련된 문제고요. 자, 277번. 두 번째 줄, 중이염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 자, 중이염 시에 이제 보통 흔한 증상이 귀의 통증이었어요. 이통이라고 부르죠. 자, 이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진통제 사용할 수 있겠고요. 자세를 신경 쓰셔야 됐어요. 자세.
자, 그래서 1번 머리를 상승시키고, 그쵸? 머리를 상승시키고 아프지 않은 쪽, 않은 귀 쪽으로 눕도록 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78번. 감기를 앓은 영아에게 중이염이 잘 오는 근본적인 이유. 관의 문제였어요. 어디간? 유스타키오간, 이관, 중이관이라고 하는 거. 답은 2번이죠. 영아의 유스타키오관이 넓고 곧고 짧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자, 279번 마지막 줄. 우리 아이들이 중이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오른 것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 책 166페이지 옆에 팁에 보시면 부모가 흡연을 하면 아이들이 간접 흡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도 중이염이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본문에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요약 정리에서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 관해 아동이 중이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간의 특징적인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귀에 통증이 있다 했죠. 이 통증 시 어떻게 간호를 하시는 거, 신통제 쓰시고 자세 변화 주시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0번에 보시면 마지막 줄 신경성 식욕부진 아동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4번 자존심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을 계획한다. 이것도 특별하게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1번부터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에 관련된 문제고요. 자, ADHD 진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 답은 5번이죠. 집중력 결핍 증상이 12세 이후에 나타난다. 아니죠. 12세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282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아동을 위한 간호로 옳은 것은 자, 1번. 무조건적으로 아동에게 칭찬하도록 한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어떤 행동, 미션을 줘요. 그것에 대해서 완성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 칭찬을 해주셔야 되겠죠? 무조건적인 칭찬 안 돼요. 자, 2번. 복잡한 과제는 여러 단계로 나누고 지시를 단순화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 단계 지시 단순화. 자, 3번. 행동을 멈추게 하지 않고 계속하도록 한다. 이 아이들은 행동을 멈추게 해주셔야 돼요. 안전하지 않은 행동, 위험한 행동을 한다 했을 때는 행동은 멈추게 하고 외적인 통제하셔라 라고 했죠. 4번 안전하지 않은 행동이라도 멈추게 하지 말고 그 이후 못하게 한다. 멈추게 하셔라 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사고 발생한다 하셨습니다. 5번. 어떠한 경우에도 외적 통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외적 통제 하시라겠어요. 위험한 행동을 보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외적 통제 하셔야 돼요. 자, 283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하나에게 설정할 수 있는 간호 목표를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옳지 않은 거. 1번, 2번, 3번, 4번 다 맞는 거예요. 근데 5번. 아동과 대화할 때 왜라는 질문을 사용하여서 의사소통한다. 왜?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아이들과 그냥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왜? 이거를 좀 사용을 하시는 건 좋지가 않죠. 자, 그다음에 284번.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 아동이 같은 정신 연령의 다른 아동보다 더 많이 보이는 행동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없다. 맞죠? 답은 1번입니다. 2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이 대화나 게임에 적절히 참여한다. 이 아이들은 참여를 잘 하지 못해요.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 나머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5번부터는 급성 사고체 신념 관련된 문제네요. 자, 급성 사고체 신념으로 입원한 하나에게 제공할 간호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 옳지 않은 거 보시면 1번 수분 섭취를 증가시킨다. 이 아이들 부종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제한하셔라 라고 했고요. 답은 1번 옳지 않은 거. 배설량과 섭취량, 활력징후 등을 매일 측정한다. 맞아요. 배설량, 섭취량 매일 측정하시고 특히 활력징후에서 혈압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 체크하셔야 되겠죠. 하루에 한 번씩 소변 비중을 측정한다. 맞아요. 소변 비중 측정해서 신장 기능을 확인하셔야 되겠고 상기도 감염 환자의 접촉을 금한다. 맞죠. 왜냐하면 상기도 감염, 특히 여기 보시면 편도선요. 상기도 감염이 원인이 돼서 이 사고치신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접촉 금하시고 저염식, 부종이 있으니까 저염식,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제대로
신장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제대로 제거해낼 수 없기 때문에 저단백질, 그 다음에 힘이 없으니까 힘내라고 고탄수화물 시기.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이고요. 자, 286번. 급성 사고체 신염으로 입원한 아동은 수액 균형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 필요한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 고칼륨 혈증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우리 그 신장에서 기능 중에 신장은 전해질의 균형도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은 전해질 균형이 엉망진창이 돼요.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뭐 NA라든지 K 같은 것들의 균형이 잘 맞춰지지가 않겠고, 특히나 고칼륨 혈증, 요 K 칼륨이 갑자기 상승하는 고칼륨 혈증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솔직히 병원에서 봤을 때 신장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해질 불균형이 찾아오겠고, 고칼륨 혈증뿐만 아니라 저칼륨 혈증도 나타날 수 있고 고칼륨 혈증도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딱 고칼륨 혈증이라고만 해놨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애우시거나 아셔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아무튼 근데 전해질의 불균형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 전해질이 NA라든지 K라든지. 그래서 NA가 상승도 할 수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요. K가 상승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걸 모르셔도 나머지 2번에서 5번까지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1번이 옳은 거라고 골라내실 수 있었어요. 자, 2번 볼게요. 부종 경감을 위해서 절대 침상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절대 침상 안정한다 해서 부종 경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섭취량과 배설량을 일주일마다가 아니라 매일. 자, 4시간마다 체온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체 신염 같은 경우는 굳이 뭐 4시간마다 체온 측정하실 필요는 없겠고, 자주로 그냥 수시로 뭐 혈압과 맥박, 바이탈 사인 측정한다. 특히나 요 체온보다는요, 특히 혈압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더 보셔야 되겠죠. 자, 일주일마다 체중 측정이 아니라 매일 체중 측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고칼륨 혈증, 저칼륨 혈증 이런 것들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면서 하지 마시고, 크게 뭐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국가고시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87번 보시면, 국외 파열이 있는 18개월 된 아동에게 교정수술 후 수술 부위 상해 예방을 하기 위한 간호. 압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거, 아이가 만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간호였어요. 답은 3번이죠. 약물 점적기로 수유하여서 상처를 보호한다.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구멍이 작고 부드러운 젖꼭지. 구멍이 작게 되면은 이 우유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아이가 더 힘을 줘서 빨거든요. 압을 높여서 더 빨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술 부위가 벌어지겠죠. 빨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놀이개 젖꼭지도 쭉쭉쭉쭉 빠는 거니까 압이 올라가서 벌어질 수 있죠. 억제제 사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팔꿈치 억제제 사용한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88번. 국외 파열이 있는 신생아 수유 시 필요한 간호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성생증을 잘 관찰하고 수유 시 자주 트름을 시킨다. 이게 이제 맞는 답이 되겠죠? 나머지 뭐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수유를 하다가 이게 흡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생증 관찰 잘 하셔야 되겠고요. 수유하는데 문제가 주로 생기는 게 우리 국외 파열 환자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유를 하다가 성생증이 생기는지, 흡인이 발생을 하는지 이런 것들 여부 자주 보시고 수유하고 트름 시켜주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 문제네요. 289번에 보시면 백혈병 아동을 가정에서 간호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백혈병 하나는 힘이 없고 면역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 자, 1번. 경련 완화를 위해서 항경련제, 경련 연관성 없습니다. 진통 목적으로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출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금한다. 매일 활발한 활발한 활동 제한하셔야 되겠죠. 자, 4번. 고단백, 고열량. 고단백, 고열량. 힘내야 되니까 고열량, 고단백, 고열량.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분 과잉 증상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수분 과잉보다는 요 탈수가 발생하기 쉬운 친구들이에요. 자, 290번. 백혈병 하나 간호 시에 가장 중요한 사항. 면역이 낮아지니까 감염 예방.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